오늘 우리 그림 얘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나온 최완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오셨을 때 그림 싫어하시는 분 없죠? 그리고 여기 학교 안 다니신 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그림들은 서양 그림이죠. 여러분들 그림 지식은 모두 서양 그림을 가지고 아마 그게 그림 모두인 것처럼 배우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서양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그림은 우리 그림이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그려왔고 그거를 늘 좋아했고 한 그림은 바로 우리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양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느끼는 요소를 만일 지금 학교에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강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참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 서구 문화가 우리 문화를 압도하기 시작한 이래 학교 교육이라는 게 바로 서구 문화를 주입시키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닌 사람은 일단 학교 가서 서양식 세뇌를 받은 거예요. 미감이나 음감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거는 아니라는, 서양 것만 옳고 우리 거는 그러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진짜 느끼고 감탄하고 희열을 느끼고 해야 될 아름다움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어느 차이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과 내 옷과의 차이예요. 이만큼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를 못 느끼도록 다 가르쳐 놨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지나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아니죠. 근데 그건 언제든지 우리 역사 속에서 늘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한데, 이제는 자존심을 찾아야 되겠다. 남이 흉내내고 살면은 그 자존심 없는 거죠. 흉내 아무리 잘 내도 흉내내는 대상보다 더 잘할 수 없고, 그런 거를 이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 거를 찾아야 되겠다. 제대로 느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해서 그걸 찾으려고들 해요. 근데 보면 그 교육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기본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그림이 어떤 거냐 하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본 교육부터 서구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미리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우리 그림 얘기를 하면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거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양 그림과 여러분이 배운 서양 그림과 우리 동양 그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여러분들 서양 그림 학교 가서 그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붓으로 칠했죠. 색을 칠해서 이렇게 면을 확장시켜서 그림을 그려 나갔죠. 그래서 그림 화필이 있고 또 캔버스가 있고 또 이 유화 물감이 있고 끈적끈적한 유성 페인터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만 그림이라고 배웠죠. 근데 우리 전통 그림은 선으로 그려요. 그래서 칠로 그리는 그림, 그래서 입체감을 나타내게 하고 기하학적인 원근감이 나타나게 하는 그림이 아니면은 그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시험에서 답 쓸 때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건 서양 그림 얘기지.
우리 동양 그림, 우리 전통적인 그림은 근본이 선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선을 내게, 서양 그림을 그러니까 면을 확정해서 색칠을 해가지고 색을 내기 위한 도구들이 모두 화필도 이렇게 칠하기 좋게 넓적볼, 우리말로 귀할, 풀솔 같은 거. 그런 게 발달이 됐고, 칠하면은 그 무거운 페인트가 유지가 되도록 두꺼운 천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캔버스를 만들고, 시점을 고정시키니까 3대4의 비율,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 이런 비율로 화면을 고정시키고, 이렇게 돼서 이런 것만 그림이다. 기하학적인 원근감으로 멀리 갈수록 작아 보이고 가까울수록 커 보인다. 그런 거 시험 내면 그렇게 쓰지 않으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서양 그림에만 그래요. 우리 그림은 기본적으로 선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내기 위한 도구가 발명이 되고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이 뾰족한 뾰족붓. 선을 내려면 이 뾰족붓을 끌고 가서 붓이 끌면서 이렇게 선이 나와야 되니까 끈적끈적한 이 물감은 쓸 수가 없죠. 선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물에 녹는 걸. 그래서 먹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선을 내기 위해서 먹이 발달해. 물에 갈리는 거. 그리고 매끄러운 바탕이 있어야 되니까 종이가 발명이 되고. 그래서 지필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를 알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길게 설명은 안 해도 잠깐이라도 하려면은 우리는 이 중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에서 문화가 제일 먼저 발달한 곳은 황하유역이죠. 그런데 황하유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일대가 모두 사계가 아주 분명해요. 근데 그 사계가 분명한 것이 농사를 짓고 사는 데는 가장 적합한 기후 풍토가 돼요. 지구상에서. 그래서 농경 문화가 존재했던 한에 있어서는 제일 선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농사짓게 살게 하도록 이 우주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24절기가 정확하게 운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기만 하면은 잘 살 수 있다. 농사짓고 잘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주자연이라는 게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상이 움직여가는 대상을 그리게 되니까 운동성 있는 그 수단이 필요하죠. 운동성 있는 수단이 뭡니까? 선이지. 선은 가야 선이 된다. 그래서 선으로 그래요. 근데 서양 문화가 일어난 그리스, 농사짓기에 별로 적합치 않거든.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많아요. 그래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초능력을 가진 인격신들이, 그리스 신들이, 신화가 그래서 일어난 거라. 그래서 그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자연은 늘 그 재해의 대상, 자연이라는 건 극복의 대상이에요. 극복의 대상이니까 노려보고 극복하려고 그러니까 시점을 정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점을 고정시키질 않아요. 움직이는 시점을 따라가지. 그래서 움직이는 시점을 따라가니까 높이 보면은 높이 쳐다보고, 낮은 건 이렇게 내려보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런 기법이 나오는 거는 우리 기후도 마찬가지지만 북쪽 기후도 우리하고 비슷하죠.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양자강 유역이라는 게 아열대 기후예요. 그러니까 고온 다습해가지고 늘 비안개 구름에 쌓여요. 그런 비안개 구름에 쌓여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선으로 그 경치를 그리려니까 도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선을 내기 위해서 발명해낸 먹을 가지고 먹의 번짐으로 그 산수를 그린단 말이에요. 북방화법은 선묘 위주로 그리게 되고,
남방화법은 먹의 번짐으로 묵법 위주로 그림을 그려지게 돼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그거를 알아야 장차 제가 조선시대 이제 진경산수화 얘기를 할 때 진경산수화가 어떻게 그 위대한 그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기법이 진경산수화 화풍이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사전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미술이라는 거는, 예술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온화를 식물에 비유하면은 이념이 뿌리라면은 예술은 꽃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예술 양식이 이제 지방마다 지역마다 예술 양식이 다른 거는 지금 먼저 얘기해서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을 거고 시대마다 달라요. 같은 기후 풍토 텐데 왜 시대마다 다르냐? 그건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에 비유했을 때 이념은 뿌리고 예술은 꽃이에요. 그래서 꽃이 바뀐다. 뿌리가 바뀌면 꽃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시대의 예술 양식을 이게 왜 변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그 이념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추적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라시대. 지금 남아있는 거는 석굴암 같은 그 석조 예술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데 다른 것도 따라서 비슷하게 이렇게 석조 예술 수준으로 발전했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해요. 물론 비슷하게는 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없어져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시대는 불상 조각이 최고의 그 대표적인 예술이 된 거예요. 고려시대 청자로 대표되죠. 조선시대 백자도 있지만은 자기 문화보다는 서화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그건 그 뿌리가 되는 이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남북조 시대는 불상예술이 극에 올라요. 당나라 시대는 서예가 극에 발전을 간다. 다른 것도 물론 다 발전을 하지만 그 중에 대표를 꼽아라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송나라 때 송조에 이르러서 중국에서는 그림 발전이 크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남방화법, 북방화법이 분명하게 다르게 이렇게 발전이 돼 나가서 크게 이르러요. 근데 뭐든지 한번 극에 이르르면은 그게 다시 극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극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새는 어떤 예술이 극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죠. 지금은 과학 정신이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과학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극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림보다 영화가 더 좋죠. 조각보다도 영화가 더 좋고 글씨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게 그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이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조선 왕조 시대에 그림과 글씨가 극에 이르는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조선을 이끌던 이념이 뭡니까? 성리학이죠. 조선이 국시로 내걸고 조선을 건국한 이념이 바로 주자성리학이었다. 성리학 이념이 조선 500년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이념을 뿌리로 해서 피어나는 꽃이 서화로 절정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극에 이르는 극점에 이르러서 피어난 꽃이 바로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다. 그게 우리 고유색을 띠는 우리 문화가 세계 최정점에 이르렀던 시기, 그 시기에 그 시기를 대표하는 꽃이다 하는 얘기를 장차 이제 해나가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주자성리학, 조선이 국시로 내걸고 그
개국을 했던 그 주자 성리학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죠. 사실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교 이념으로, 불교가 372년에 공식적으로 고구려에 전해져 가지고 우리한테 고려가 망하는 게 1392년이니까 1000년 동안 불교 이념으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불교 이념이 뿌리가 되니까, 물론 그 뿌리들이 이제 성격이 다른, 가령 화엄종 이념도 있었고, 신라 왕국을 이끌어간 것은 화엄종 이념이었고, 그 뒤에 선종이 돌아가지고 고려를 건국시키고 조계 선종 이념으로 고려를 우리 고유 이념, 조계 선종이라는 고유 이념으로 고려를 이끌면서 상감청자와 같은, 또 팔만대장정판과 같은 그런 위대한 문화유산을 남기게 했단 말이죠. 그게 한 1000년을 지나가니까 그 이념이 노쇠화돼 가지고 더 쓸 수가 없어서 주자성리학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이제 우리보다 문화선진 지역이라는 것은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일 때 항상 서쪽에서 받아들이고, 일본은 늘 낙후해 있었고,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늘상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그대로 받아서 같이 변하고 같이 망하고 또 같이 일어나고 그랬으면은 중국되고 말았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중국 안 됐거든. 그게 바로 우리 선조들의 슬기예요. 우리가 꼭 사게 필요하다 할 경우에 중국의 눈을 돌려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게 뭔가 봐서 그 맞는 거 하나를 딱 받아들인 다음에 문 딱 닫아버려요. 그걸로 그래서 250년을 삽니다. 250년 살 때 우리한테 맞도록 변화시켜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변화시켜가는 과정 중에서 그 이념이 중국에서 오기는 왔지만은 중국에서 일어났다 하는 거는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그 250년 써보면서 이거를 완성을 시켜. 그러니까 우리 거가 되죠. 중국에 없는 거가 된다. 일어나기는 시작은 중국에서 했지만은 심화 발전을 시켜서 우리 걸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거로 만든 걸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 문화는 대체로 500년 할 때 전기 문화일 경우에는 이 중국색이 아주 짙게 되죠. 바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이 그림 보면 여기 저 소가 물소죠. 우리나라에 물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조선 전기에는 이 그림을 그린 분이 김씨라는 분으로 1524년생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전은 더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물소를 그려놓고 있어요. 소를 그리라면 지금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걸 많이 못 봐서 그런데 이 바로 물소예요. 우리 소가 아니죠 이게. 그런데 저런 소를 그려놓고 아무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건 어디서 중국 이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눈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화풍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저거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양복 입고 있으면서 아무도 이거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동양화 그린다고 하는 분들도 서양 그림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리던 시기는 중국에서 받아들인 주자 성리학 이념을 가지고 그대로 산 거예요. 그대로 살았던 건데 이게 이제 한 200년 지나면서부터는 성리학 이념 자체를 가지고 그 이념에 따라서 살라고 그러기만 하면은 사화가 일어나요. 그 일을 계획했던 집단들이 무더기로 죽임을 당하거나 벌을 받거나 그런 사화가 일어난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다음 그림이 이제 나오면 그래서 그런 시기가 바로 1500년대입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거예요. 400년, 한 100여 년이 지난 세월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100여 년이 지난 때도 아직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지나갔던 그림들 중에서 이제 그 강희한 같은 이들은 세종대왕 때 주로 이제 전기를 대표하는 화가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 시기에 왜 그러냐 하면은 세종대왕이라는 분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한글 창제한 위대한 분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세종이라는 이제 묘호를 받지만은 이분은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그 통치 기준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조선 왕조의 그 통치 기준을 주자성리학에 입각한 통치 기준, 요새 얘기하면 헌법 기준을 마련한 분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젊은 학자들을 집현전에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이라는 건 성리학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모든 그 문물 제도가 이때 성립이 되는데 그 한글 창제도 역시 그 성리학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제대로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 창제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글씨나 그림도 기준이 마련이 돼요. 그런데 이때 기준이 마련이 된 거는 우리는 풍토가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은 북중국하고 같기 때문에 늘 선묘 위주의 북방화법으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방화법으로 먹에 번지는 기법으로 그리는 거를 우리는 즐겨 하질 않았기 때문에 고려시대 전체가 고려시대까지 이런 북방화법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불화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선묘 위주로, 필묘 위주로 그림을 그려진 거로 보면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이전에 나왔을 그림인 이 몽유도 원도, 안평대군이 그 안견한테 시켜서 그렸던 그 몽유도 원도 같은 그 선묘 위주로 그린 그림이 북방화법이죠. 근데 이 안평대군이라는 분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드님이에요. 근데 시문서화, 금기, 시문서화 하면 벌써 4개죠. 시서화 하면 3절이라, 이거에 뛰어나면 3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가지에 다 뛰어났다고 그래서. 근데 문까지도 해가지고 거기다 바둑과 거문고까지 잘해서 쌍삼절 6가지를 그러니까 예술계의 최고란 얘기예요. 모든 분야의 예술에 뛰어난 아주 뚫어진 인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서 서화를 비롯한 그 예술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평대군 중심으로 모여들고 거기서 기준이 마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을 마련할 때 이 주자성리학이라는 거는 남중국에서 일어나서 남중국 사람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전해지는 거는 몽고 지배 시대에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이면서 고려의 왕이었던 충선왕이 만권당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제 이 식민 통치 시대니까 그 몽고 제국에 그러니까 군사 외교권 다 뺏긴 왕이니까 아무리 황제의 외손자라 하더라도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러면은 대개 이제 주색 잡기로 망치게 마련인데 이 충선왕은 거기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만권당이라는 걸 그 만권의 책과 뭐 도서가 뭐 다 있다 하는 건데 이거 만권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남송과 금나라의 그 많은 도서를 비롯한 그 문화 유산들을 집중적으로 몽고족들한테는 그게 별 필요가 없으니까 모아가지고 우리 자제들을 중국의 1급 학자들한테 직접 배우게 해서 거기서 성리학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중국의 그 학예계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송설 조맹부라는 분인데 이분이 남송의 그 종실 출신이에요. 남송의 그 황제 그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자제들을 직접 가르치게 했어요. 이거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중국의 1급 학자, 최고의 학자가, 학자여 예술가가 우리 자제들을 직접 가르친 거. 만권당에 와가지고. 그때 조명부에 나 있는 61세고 충선왕이 40세. 우리 측 자제, 대표인 익제 이재현 같은 분은 28살. hen천 이하면 18살. 그래서 우리 그 총명한 자제들을 가서 직접 배우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성리학을 전해준 거란 말이에요. 우주 철학이죠. 우주 철학이라 돼서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는 달달 외우느라고 시험 보면서 조선은 주자 성리학을 국시로 전명하고 설명해서 개구로 하고 어쩌고 했는데 성리학이 뭔지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하나도 없죠. 우리 앞시대를 이끌고 갔던 이념이 뭔지도 우리는 모른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대를 끌어가는 이념이 뭐냐고 물으면은 아세요?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과학정신이죠, 과학정신. 지금 과학적인 합리성, 이걸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여기에 위배되면은 아무것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정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성리학 이념이 뭔지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조선에서 왜 서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요 얘기는 잠깐 하고 이 시간을 끝마쳐야 되겠어요. 이 주자성리학이라는 거는 그 중국 문화권에서는 본래 우주 철학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질 않았어요. 종교도 일어나질 않았고 내생이 우주니 하는 거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농경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세가 극락이에요. 근데 뭐하러 내세를 설정합니까? 뭐하러 우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윤리 철학만 발전했던 거예요. 유교라는 게 그 대표적인 거죠. 요가 이념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 관계, 군신 관계, 부자 관계, 무슨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관계만 설정을 해준 거예요. 관계 정리만 해줬어요. 이러고 전후 한 400년이 이제 한때까지 그 이념으로 살았는데, 그 이후 불교가 이제 이민족 침략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지옥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 들어왔다가도 들어왔는데 있으나만 한 상태였어요. 그랬다가 불교가 이제 그때부터 필요해서 전 중국이 불국토로 변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이념도 다시 이제 노쇠화 현상이 일어나고 나니까 쓸 이념이 없죠. 그러니까는 유교 철학에다가 불교 철학을 접목을 시킨 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이라는 게 주자 성리학은 이기이원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또 아이고 이거 지겨워 이럴 텐데, 우주 생성 원리를 이미 불교에서는 그걸 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지식층들이 그 문제를 건드리고 나가지 않아주면은 윤리철학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의 그 주역의 음양 원리에다가 이 불교의 우주관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주 생성의 원리를 이 기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라는 거는 불변적인 요소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거다. 만물 생성의 근원이 돼서 사람마다 동물도 식물도 전부 이가 다 존재해서 그 형태로 출현을 하는 거다. 그러면 차별성이 있는 건 뭐냐? 그건 기라는 원인이 작용해서 개도 되고 사람도 되고, 또 사람 중에도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이렇게 틀리는 거는 그게 작용해서 틀린다. 그런데 이라는 거는 불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가변적인 존재인 기를 만나야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주자는 그래서 기와 이가 만나면은
기가 발동하면은 이도 같이 발동한다. 둘이 만났을 때 기가 발동하면 이도 같이 기에 따라서 함께 발동을 한다. 그래서 이걸 이기 호발설, 이와 기가 같이 발동한다 해가지고 이기 호발설을 주장해서 이기 이원론이었어요. 이 이기 이원론을 주장한 주자 성리학이 바로 조선을 건국한 그런 성리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념이 조선 전기를 이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념, 중국 이념이 그대로 와서 우리를 그대로 이끌고 가니까 우리가 요새 미국 인형 따라서 그대로 미국 사람 흉내내고 살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저런 그림들을 이제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 초기에는 그러니까 몽유도원도 같은 것도 북방화법으로 그리긴 그려도 우리 산천에는 없는 걸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자가 이제 남중국에서 왔고 송설 조명부도 남송 쪽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림이 이제 남중국 그림이 우리한테 전해지게 돼요. 그런데 왜 전해지느냐?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는 제가 아주 간추려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이념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이래요. 그러니까 얘기 듣기 전에 골치 아파서 달아난다. 그러니까 우선 그 얘기를 듣도록 끌어들여야죠. 끌어들여야 되니까 주자가 꾀를 내가지고 이 시문서화, 이해소를 통해서 이 이념을 부지불식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그래서 시문서화는 제도직으로 도를 씻는 도구로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 가지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 체계를 전달을 해줬다. 그러니까 주자 성리학자들은 모두 시문서화에 단응해요. 그 기초교양 과목이라. 요새 교육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저 애들 잡아가지고 그냥 외우게 하고 이러니까 공부가 지겹죠. 그러니까 주자 성리학자는 시문서화를 기본으로 다 깔고 기본 교양으로 다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설 같은 분이 그걸 이제 우리한테 우리 자제들한테 전해주니까 자연스럽게 남방화법이 우리 자제들을 통해서 또 북방화법도 그 자제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져가지고 이 세종대왕 시대에 집현전 학사했던 인제 강희한 같은 분인 바로 이 묵법으로 남방화법으로 인물을 그리고 또 산천을 그리고 이렇게 그래요. 근데 왜 그럼 집현전 학사가 그랬느냐? 선비들은 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글씨 쓰던 붓으로 조금 더 구상적인 표현을 하면은 쉽게 묵법 위주의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때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벌써 지금 이 얘기할 때 시간이 딱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